외국인들의 진심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전 세계 15개국의 데이터는 경이로운 사실을 드러냈다. 가장 경험하고 싶은 식문화 영광스러운 1위는 놀랍게도 한식이었다. 전통적인 가정 요리 백반에서부터 세계적인 셰프들의 극찬을 받는 창의적인 현대 한식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미식 스펙트럼은 단순한 먹는 행위를 넘어 전 세계인을 매혹시키는 하나의 경험이 되어 있었다. 조사에 따르면 다음 한국 방문 시 가장 경험하고 싶은 것 1위는 광장시장 등 길거리 음식 탐방 41.4%이었고 템플스테이 및 농촌 풍경 체험 40%, 그리고 케이트즈 탑승 37.3%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한국인의 일상에 깊숙이 뿌리내린 문화의 본질, 즉 K 컬처 그 자체임을 의미했다. 아름답고 섬세하며 건강하지만 그 속에 따뜻함과 사람의 마음을 파고드는 맛. 한국의 음식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고요한 감동을 지니고 있었다. 왜 전 세계 사람들은 이토록 한국 음식에 매료된 것일까? 무엇이 그들의 미래와 마음을 사로잡았는가? 그 해답을 찾기 위해 한 여기자가 여정을 떠났다. 목적지는 반도 국가, 대한민국. 그리고 그녀가 그곳에서 마주한 것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정이라 불리는 삶에 녹아있는 문화 그 자체였다. 제2장, 빙빙에서 온 편견. 가을에 사선 햇살이 쏟아지는 비엔나의 고요한 오후. 유럽 미식 매거진 르 사베르 편집실 벽에는 세계 각국의 미식 사진들이 마치 각국에서 보낸 편지처럼 붙어 있었다. 에밀리아 버그너 35세. 그녀는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는 물론 중동, 아프리카, 남미까지 이미 발을 디딘 베테랑 푸드 저널리스트였다. 전 세계 식탁 이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맛보는 것은 그녀의 일이자 인생 그 자체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책상 위에는 그 어떤 헤드라인보다 자극적인 제목의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전 세계 15개국 조사, 가장 경험하고 싶은 국가 순위 그리고 그 제목 아래 영광의 1위, 대한민국이야. 상세 데이터가 뒤따랐다. 한국 식문화에 대한 관심도 73%, 2위인 프랑스의 58%와는 압도적인 격차였다. 에밀리아는 자료를 정독하며 미간을 찌푸렸다. 전 세계가 한국에 열광하고 있는데 그녀는 단 한 번도 그곳에 가본 적이 없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그녀는 날것, 특히 해산물을 혐오했다. 단순한 편식이 아니었다. 어린 시절 뿌리 깊게 박힌 트라우마에 가까운 공포였다. 편집장 클라우스 베커 55세가 에밀리아의 표정을 보고 웃음을 참지 못했다. 그는 엄격한 인상의 소유자였지만 감성만큼은 비할 데 없이 예리했다. 그가 에밀리아의 책상으로 다가와 자료를 가리켰다. 봤지? 에밀리, 자네는 글로벌 식문화를 취재한다는 사람이 지금 가장 뜨거운 화두를 회피하고 있어. 이건 편집부에게도 독자에게도 합리적이지 않아. 에밀리아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의 비엔나 풍경을 응시했다. 고풍스러운 건물과 현대식 빌딩이 뒤섞인 그녀에게는 지극히 일상적인 풍경이었다. 클라우스, 그거 알아요? 제가 날의 산물로 시푸드를 입에 넣는 날은 아마 지구가 공전을 멈추는 날일 거예요. 농담 섞인 대답이었지만 목소리에는 진실한 불안감이 숨어 있었다. 클라우스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손바닥의 온기가 그녀의 마음을 가볍게 흔들었다. 바로 그거야. 자네는 너무 완벽했어. 이탈리아의 농부부터 중동의 장인까지 모든 걸 수용했지. 하지만 한국만은 예외였어. 자네가 절대 못한다 캔트 두고 생각하는 것. 그것만큼 최고의 스토리가 또 있을까? 에밀리아가 돌아섰다. 클라우스의 눈에는 확고한 자신감이 어려 있었다. 자네가 한국에서 뭘 느낄까?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뭘 발견할까? 독자들이 보고 싶은 건 바로 그거야. 자네의 가장 진실한 반응, 진짜 변화라고. 그 순간 에밀리아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철컥하고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다. 그가 옳았다. 그녀는 도망치고 있었다. 프로페셔널로서 한 나라의 문화 전체를 외면해서는 안 됐다. 언제죠? 짧은 한마디에 그녀의 결심이 담겨 있었다. 다음 달, 서울은 지금이 딱 좋은 계절이지. 클라우스가 책상으로 돌아가 다른 종이를 건넸다. 그곳에는 미쉐린 가이드, 서울을 새로운 미식의 수도로 선정하다라는 기사가 인쇄되어 있었다. 날것을 혐오하는 그녀가 왜 하필 한국에 가야 하는지 그 이유가 명확해졌다. 이것은 미식 여행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 자신에 대한 도전이었다. 창밖의 비엔나 가을바람이 나뭇잎을 스쳤다.
에밀리아는 조용히 심호흡을 했다. 다음 달 그녀는 반도 국가 한국으로 떠난다. 그곳에서 불의 나라, 따뜻한 음식의 나라에서 자란 이 여자는 과연 무엇을 느끼게 될까? 해답을 찾는 여정이 지금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제3장 트라우마의 기원. 에밀리아가 태어난 비엔나는 도나우강에 안긴 고풍스러운 도시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풍경을 대변하는 것은 도시의 모습보다는 가족의 식탁이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거의 매일 따뜻한 스튜, 굴라시를 끓였다. 커다란 냄비에 소고기와 양파, 파프리카 가루를 넣고 오랜 시간 끓여낸 비엔나의 겨울을 상징하는 요리였다. 부엌에서 피어오르는 뜨거운 김과 향신료 냄새는 어린 에밀리아에게 가족이 모이는 신호였다. 식탁에 오르는 요리는 언제나 뜨거웠다. 슈니첼도, 튀긴 채소도, 수프도 모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따뜻한 음식은 가족을 따뜻하게 한단다. 어머니의 그 말은 어린 에밀리아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렸다. 그녀에게 음식의 온도는 곧 사랑의 온도였다. 차가운 음식은 어쩐지 마음이 통하지 않는 외로운 음식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서야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공포의 근원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에밀리어가 10살 되던 해, 가족은 지중해 연안의 작은 어촌 마을로 휴가를 떠났다. 해변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아버지는 진짜 현지의 맛을 보여주겠다며 요리를 주문했다. 그리고 에밀리아는 난생 처음 날생선을 마주했다. 아무런 조리도 거치지 않은 투명한 생선살이 하얀 접시에 담겨 나왔다. 그 외형만으로도 어린 그녀의 미각은 거부 반응을 일으켰다. 아버지는 이것이 신선함의 증거이며 조리하지 않아도 이렇게 아름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에밀리아의 눈에 그것은 아름다움이 아닌 위험이었다. 억지로 한 조각을 입에 넣은 순간 혀끝에 퍼지는 것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감각, 차가움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비릿함. 몇 시간 뒤 그녀는 끔찍한 고열에 시달렸다. 단순한 소화불량이었을 수도 있지만 어린 에밀리아의 마음에는 다른 기억이 새겨졌다. 날 것은 위험하다. 차가운 음식은 몸에 나쁘다. 조리되지 않은 것은 믿을 수 없다. 그 고정관념은 어른이 되어서도 사라지지 않았다. 35이 된 지금도 에밀리아의 주방은 비엔나의 전통을 잇고 있었다. 화이트 와인 스트, 치즈 퐁듀, 따뜻한 감자 샐러드, 모든 것이 온기를 지니고 있었다. 그녀의 식탁의 차가운 샐러드는 거의 오르지 않았고 날 것은 절대적인 깊이 대상이었다. 물론 미식 기자로서 이탈리아의 프로슈토 나스페인의 참치 타르타르는 맛본 적이 있다. 하지만 한국의 회오는 달랐다. 그것은 비엔나에서 너무나 먼 나라에서 온 음식이었고 어린 시절의 공포와 강력하게 결부되어 있었다. 심리적 거리감이 존재하는 한 그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다. 비엔나의 집을 떠나기 전 에밀리아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저 한국으로 출장 가요.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기쁨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세대에게 한국은 K-드라마와 K-팝의 나라, 역동적이고 세련된 국가였다. 그런데 너 한국은 나름식이 많다고 하지 않았니? 김치도 그렇고 어머니도 딸의 약점을 알고 있었다. 괜찮아요. 저 프로잖아요. 그렇게 말했지만 그녀의 심장은 불안감으로 두근거리고 있었다. 비엔나의 가을밤, 에밀리아는 침실에서 어린 시절의 일기장을 꺼냈다. 낡은 노트에는 지중해 여행 직후에 쓴 글씨가 남아 있었다. 다시는 날 것을 먹지 않겠다. 10살의 자신이 그렇게 선언했다. 25년이 지났지만 그 선언은 여전히 유효했다. 하지만 상황이 변했다. 클라우스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자니가 절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스토리가 될 거야. 그녀는 완벽한 기자가 되려 노력했다. 모든 문화를 수용하는 것이 프로의 증거라 믿었다. 하지만 사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구멍이 있었고 그녀는 그 구멍을 외면해왔다. 어쩌면 한국으로의 여정은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한 것일지도 모른다. 불의 나라 오스트리아에서 물과 불이 공존하는 한국으로, 따뜻함을 믿는 여자에서 어쩌면 차가움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여자로. 다음 날 아침 에밀리아는 슈트케이스에 짐을 꾸렸다. 비엔나의 겨울 코트 몇 벌, 그리고 한식에 관한 책 두어 권. 읽으려 했지만 아직 펼쳐보진 않았다. 지식이 아니라 자신의 눈과 혀, 그리고 마음으로 먼저 느끼기로 결심했다.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에밀리아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엔나의 풍경이 점점 작아지다 인해 구름 속으로 사라졌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서 무언가 꿈틀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다. 미지의 문으로 향하는 아주 작은 기대감의 소리였다. 제사장, 제일의 충격 고요함, 그리고 차가운 국수의 온길.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한 순간 에밀리아는 직감적으로 자신이 완전히 다른 세계에 왔음을 느꼈다. 유럽의 공항은 늘 소란스러웠다. 여러 언어가 뒤섞이고 사람들은 큰 소리로 대화하며 짐술에 끄는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다. 그녀가 인천공항 도착 홀에 발을 디뎠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거의 성스러운 정적이었다. 사람은 분명 많았지만 모두가 마치 숨을 죽인 듯 움직였다. 줄을 설 때도 대화를 나눌 때도 목소리는 최소한으로 억제되었다. 들리는 소리라곤 정숙한 안내 방송과 여행 가방 바퀴가 매끄러운 바닥을 구르는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조용한 발걸음 소리뿐이었다. 에밀리아는 문득 자신의 구두 소리에 신경이 쓰였다. 그녀 역시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을 가볍게 했다. 출발 전 K-드라마와 K-팝 아이돌의 영상은 봤지만 영상에서는 미처 감지할 수 없었던 것. 바로 공기 그 자체였다. 이 나라의 공기는 어딘가 달랐다. 수화물을 찾고 세관을 통과해 출구로 향하는 내내 그녀는 같은 감각에 휩싸였다. 칼로 자른 듯 정돈된 안내 표지판, 먼지 한 톨 없는 바닥, 치밀하게 배열된 안내 데스크. 모든 것이 누군가의 깊은 심사숙고와 배려의 결과물처럼 보였다. 공항 밖으로 나와 호텔행 리무진 버스를 기다릴 때 에밀리아는 짐 옆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저녁 무렵의 서울 하늘은 비엔나보다 훨씬 더 맑고 투명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갑자기 배가 고팠다. 긴 비행 동안 기내식을 먹었지만 그것은 플라스틱 트레이 위에서 식어버린 음식이었다. 지금 그녀의 위는 따뜻한 것을 갈망하고 있었다. 호텔에 도착하기 전 에밀리아는 버스 기사에게 서툰 영어로 물었다. 기사님, 이 근처에 식당이 있나요? 기사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추천했다. 지하에 푸드코트가 있습니다. 시원한 평양냉면 한 그릇이 좋을 것 같군요. 차가운 면 요리라니 그녀가 가장 피하고 싶은 조합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공항 지하의 푸드코트 가업식당에 도착했을 때 에밀리아는 숨을 멈췄다. 쇼윈도에 정갈하게 배열된 음식 모형들은 숨막힐 듯이 아름다웠다. 비엔나 레스토랑의 모형들이 외형은 그럴싸해도 어딘가 인공적인 느낌을 주었다면 이곳의 모형들은 실제 음식과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교했고 하나하나가 극진한 정성으로 놓여 있었다. 그때 평양냉면 반상이라는 메뉴판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사진 속에는 맑은 육수 속의 냉면과 곁들임으로 나오는 따뜻한 불고기 그리고 작은 반찬들이 담겨 있었다. 에밀리아는 홀린 듯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내부는 크지 않았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깨끗하고 조용했다. 그녀는 좌석으로 안내받았다. 젊은 여직원이 유창한 영어로 어서 오세요. 고객님 하고 인사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녀는 영어로 들리는 한국어로 그 말을 발음했다. 그 순간 에밀리아는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다. 손님을 맞이하는 자세, 목소리의 톤, 얼굴의 각도, 심지어 등의 꼿꼿함까지 마치 무대 위의 한 장면처럼 완벽하게 조율되어 있었다. 에밀리아는 사진을 가리키며 서툰 영어로 주문했다. 평양냉면 세트 하나 주세요. 직원은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아름다운 미소와 함께 주방에 주문을 전달했다. 기다리는 동안 에밀리아는 옆자리에 한 한국인 남성을 관찰했다. 그는 양복 차림으로 진흙색의 면발을 후루룩 소리를 내며 거침없이 빨아들이고 있었다. 비엔나의 식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매우 큰 소리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후루룩 소리는 그 남자가 지금 이 요리를 온 마음으로 즐기고 있다는 증명처럼 들렸다. 비엔나에서는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교양이지만 이곳은 다를지도 몰라. 저 소리마저 문화의 일부인 거야. 곧이어 그녀의 평양냉면 반상이 나무 쟁반에 담겨 나왔다. 그 순간 에밀리아는 다시 한 번 숨을 참았다. 녹그릇 유기에 담긴 냉면은 가늘고 윤기가 흘렀다. 그 위에는 얇게 썬 배와 오이, 고기 고명이 한 폭의 그림처럼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색감, 배치, 질감,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고 완벽했다. 에밀리아는 젓가락을 들었다. 비엔나에서는 포크를 썼지만 여기서는 젓가락이었다. 젓가락질은 서툴렀지만 그녀는 경건한 마음으로 나무젓가락을 쥐었다. 그녀는 먼저 차가운 육수를 한 모금 들이켰다. 그 순간 그녀는 눈을 크게 떴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육수가 혀를 감쌌다. 하지만 그 뒤로
부드럽고도 확실하게 퍼지는 깊은 고기 육수의 감칠맛과 동치미의 은은한 산미. 이것은 그녀가 알던 차가움이 아니었다. 그녀는 면을 한 젓가락 입에 넣었다. 메밀면은 부드럽게 혀에 닿았다. 비엔나의 따뜻한 굴라시와는 완전히 다른 맛. 분명히 차가운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묘한 감각이 밀려왔다. 비엔나의 음식은 물리적으로 몸을 데우는 것이었어. 하지만 이 냉면은 몸이 아니라 영혼을 데우는 느낌이야. 이어서 그녀는 젓가락으로 곁들여 나온 따뜻한 불고기를 집어 입에 넣었다. 달콤하고 짭짤한 간장 양념과 부드러운 고기의 식감, 그리고 다시 차가운 냉면, 뜨거움과 차가움, 단맛과 짠맛, 부드러움과 쫄깃함이 입안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었다. 다튜엔 BILIVABL이다. 그때 옆자리에서 느껴지는 시선. 에밀리아가 고개를 들자 양복을 입었던 중년의 남성이 온화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에밀리아의 반응을 내내 지켜보고 있었다. 한국 처음이신가 봐요? 남자가 서툰 영어로 물었다. 에밀리아가 놀라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 음식 맛있게 즐겨주세요. 다음엔 비빔냉면도 꼭 드셔보시고요. 그 말을 남기고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에밀리아의 가슴 속에는 따뜻한 기류가 차올랐다. 그것은 단지 음식에서 오는 온기가 아니었다. 그 음식을 함께 즐기는 사람의 정정, 그 마음에서 오는 온기였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에밀리아는 일기를 폈다. 그녀는 만년필로 독일어를 적어 내려갔다. 오늘 한국에 도착했다. 내가 처음 마주한 것은 정적, 깨끗함,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음식의 감동이었다. 나는 줄곧 날 것과 차가운 음식을 두려워했다. 하지만 그것은 한식의 본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단지 그 일부가 두려워 전체를 모르고 있었을 뿐이다. 공항의 식당조차 이토록 정성스럽고 아름다울진데 앞으로 나는 얼마나 더 많은 놀라움을 만나게 될까? 펜을 내려놓은 그녀는 창밖으로 밤의 서울을 바라보았다. 네온사인이 고요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비엔나와는 전혀 다른 풍경, 그리고 바로 그 다름이 지금 이 순간 그녀의 마음을 격렬하게 흔들고 있었다. 제5장, 제2의 충격 의무량진의 경매, 그리고 삶을 맛보다. 다음 날 새벽, 에밀리아는 해가 뜨기도 전에 호텔을 나섰다. 목적지는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그녀는 한식의 심장이라 불리는 이곳에서 열리는 새벽 경매를 직접 보고 싶었다. 이 나라 음식의 근원을 목격하고 싶었다. 택시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은 아직 잠든 듯 고요했다. 가로등만이 드문드문 켜져 있고 빌딩의 실루엣이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었다. 에밀리아는 창에 얼굴을 기댄 채 그 풍경을 응시했다. 비엔나와는 또 다른 차갑고도 역동적인 새벽의 얼굴이었다. 노량진 수산시장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아직 여명조차 비치지 않은 보랏빛이었지만 이미 수많은 인파로 북적였다. 그 중에는 유럽과 아시아에서 온 관광객들도 많았다. 현대식으로 지어진 시장의 외관은 에밀리아가 상상했던 낡은 시장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참관 통로로 안내받은 순간 그녀의 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유리벽 너머로 셀 수 없이 거대한 참치 수백 마리가 일렬로 도열해 있었다. 압도적인 광경이었다. 냉동 참치도 갓 잡은 선어 참치도 있었다. 모든 생선에는 주황색 꼬리표가 경매 딱지처럼 붙어 있었다. 산지, 무게, 가격이 적혀 있을 것이다. 에밀리아는 난생 처음 진짜 참치를 보았다. 그전까지 그녀가 알던 참치는 그저 접시 위에 붉은 살코기 이미지뿐이었다. 하지만 이곳에 누워있는 것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었다. 생명이었다. 거대한 참치는 사람보다도 컸다. 그들의 몸에는 수년간 거친 바다를 살아온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것을 느낀 순간 에밀리아의 마음속에 전례 없는 감정이 싹 텄다. 그것은 경이였고 동시에 두려움이었다. 그때 독특한 외침이 들려왔다. 경매가 시작된 것이다. 경매사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지극히 높고 빠른 톤으로 무언가를 외치기 시작했다. 처음 듣는 사람에게는 그저 소음처럼 들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의 가락, 그 긴장감, 그 진지한 만큼은 누구에게나 전달되었다. 이 순간 이 공간에서 무언가 신성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느끼게 했다. 경매 참여자 중도메인들은 손전등으로 생선의 단면을 비추며 기름기를 판단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환자를 진단하는 의사처럼 정확했다. 한 마리, 한 마리,
모든 생선이 그들의 날카로운 눈으로 진지하게 판단되고 있었다. 경매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구매자가 손짓을 하고 다음 경매가 이어졌다. 에밀리아는 이 광경을 카메라에 담으려다 그만두었다. 이 순간은 자신의 눈에 가슴에 새겨야 한다고 느꼈다. 그 긴장감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리허설 같았다.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눈빛에 압도당하는 동시에 에밀리아는 이 공간이 생명을 진지하게 다루는 신성한 장소임을 온몸으로 체감했다. 경매가 끝날 무렵 아침 해가 시장을 비추기 시작했다. 주황빛 햇살이 모든 생선 위로 쏟아졌다. 그 순간 에밀리아는 기묘한 생각에 사로잡혔다. 이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다. 바다의 선물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하나의 의식이 아닐까? 짙은 비린내가 감도는 통로를 지나 에밀리아는 시장 한 구석의 낡은 화로 횟집 앞에 섰다. 이곳은 노량진의 초창기부터 있었다는 오래된 나무 간판이 걸린 가게였다. 안에서는 탁 도마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여기다. 그녀의 마음은 두 가지 감정으로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었다. 하나는 날 것을 먹어야 한다는 공포였고 다른 하나는 방금 본 경매의 광경이 그녀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힘이었다. 저 진지함, 저 경이, 생명을 다루는 저 책임감을 목격한 이상 두렵다는 이유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에밀리아는 심호흡을 한 뒤 가게의 비닐 문을 젖히고 들어갔다. 내부는 닷지바 좌석 8개가 전부인 작은 공간이었다. 안에서는 사장님으로 보이는 장인이 오로지 생선을 다듬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그의 움직임은 경매장에서 본 진지함과 일맥상통했다. 생명을 최상의 상태로 다음 사람에게 넘긴다. 그 책임감이 사장님의 손끝과 표정, 숨결에까지 어려 있었다. 사장님은 에밀리아를 보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어떤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어서 와요. 처음인가? 그는 영어가 아닌 억센 서울 사투리로 물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의 다정함으로 에밀리아는 그 뜻을 알아들었다. 에밀리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장님은 가볍게 웃더니 이내 다시 회후를 뜨기 시작했다. 그는 도마 위에 붉은 광어살을 올려놓았다. 그의 동작은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었다. 오히려 모든 동작 하나하나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감을 담고 있었다. 사장님은 완성된 회 한 접시를 하얀 접시에 담아 에밀리아 앞으로 조용히 밀어주었다. 광어 뱃살, 맛봐요. 눈앞에 놓인 것은 선홍빛 살점이 윤기, 간장과 와사비, 그리고 붉은 초고추장이 곁들여졌다. 에밀리아는 10살 때의 트라우마를 떠올렸다. 지중해의 그 비릿하고 차가운 감각, 그녀의 손이 떨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사장님의 진지한 눈과 아까 새벽 경매의 치열함을 떠올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들어 회 한 점을 집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만약 내가 여기서 도망친다면 나는 평생 이 문화를 이해할 수 없을 거야. 그녀는 회를 입에 넣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이 번쩍 트였다. 비린 맛은 전혀 없었다. 대신 혀에 닿는 것은 쫄깃함이었다. 씹을수록 단맛이 배어 나왔다. 이것은 10살 때 먹었던 그 물컹한 생선이 아니었다. 이것은 바다의 청량함과 장인의 칼마케이의 랄레머트의 빚어낸 예술이었다. 사장님이 물었다. 맛이 어때? 에밀리아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눈물이 고인 채로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사장님은 그제야 만족스러운 듯 웃으며 고개를 돌렸다. 소주 한 잔 줄까? 그날 에밀리아는 평생의 공포를 극복했다. 그리고 그 공포 너머에서 만난 것은 맛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었다. 제육장, 제3의 충격 시끄러움, 그리고 정정의 문화. 저녁 무렵 서울의 거리는 퇴근하는 직장인들로 붐볐다. 노량진에서의 경험으로 감정이 복받친 에밀리아는 호텔로 바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녀는 홀로 서울의 거리를 배회했다. 종로의 한 골목, 네온 사인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빨강, 파랑, 노랑, 온갖 색이 빌딩 숲에 반사되었다. 그때 한 고깃집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간판에는 한글이 가득했고 붉은 등이 켜져 있었다. 고깃집. 그녀는 어딘가에서 이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었다. 한국의 직장인들이 퇴근 후 모이는 곳. 한국 회식 호식 문화의 중심. 에밀리아는 약간의 긴장감을 안고 나무로 된 미닫이 문을 열었다. 어서 오세요. 가게 안을 가득 채운 우렁찬 목소리가 그녀를 맞았다. 동시에 짙은 향기가 그녀를 감쌌다. 간장이 타는 냄새, 맥주 냄새, 그리고 고기 굽는 냄새가 뒤섞인 묘한 향수를 자극하는 냄새. 비엔나의 식탁에서는 맡을 수 없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을 끌어당기는 향기였다.
젊은 여직원이 웃으며 그녀를 안쪽으로 안내했다. 가게 안은 이미 만석이었다. 다찌 좌석과 몇 개의 테이블, 마침 안쪽 구석 자리가 비어 있었다. 에밀리아가 자리에 앉자 바로 옆 테이블에서 와이셔츠 차림의 직장인 무리가 시끄럽게 건배를 하고 있었다. 부장님,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자, 짠, 짠. 그들의 목소리는 컸고 웃음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비엔나의 레스토랑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 하지만 이곳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이것은 억압이 아니라 해방이었다. 그들은 고된 일과를 마치고 드디어 마음을 놓고 동료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들 중 한 남자가 에밀리아에게 말을 걸었다. 외국 분이시네. 유럽에서 왔어요? 한식 좋아해요? 그는 영어가 섞인 한국어로 물었다. 에밀리아가 수줍게 대답했다. 네, 조금요. 언어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미소는 마음을 전했다. 남자들은 신이 나서 에밀리아에게 진짜 한국의 맛을 보여줘야 한다며 이것저것 주문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그녀를 위해 주문한 것은 삼겹살과 소맥 소주 플러스 맥주였다. 불판 위에 두툼한 삼겹살이 올라가고 지글지글 소리를 냈다. 고기가 익자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부장님이 직접 상추쌈을 싸서 에밀리아에게 건넸다. 자, 한국에선 이렇게 먹는 거야. 상추에 고기 올리고 마늘, 쌈장닭. 왜요? 그는 그것을 한 입에 먹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밀리아는 조심스럽게 그 쌈을 받아 입에 넣었다. 알싸한 마늘향, 짭짤한 쌈장, 고소한 삼겹살의 기름, 그리고 시원한 소맥 한 잔. 모든 맛이 입안에서 폭발했다. 그들은 서로 잔을 부딪혔다. 짠 말이 통하지 않아도 그곳에는 기묘한 일체감이 존재했다. 웃음과 고함, 그리고 요리가 그녀를 한국의 일상 속으로 부드럽게 초대하고 있었다. 한 남자가 말했다. 한국 정정이 이런 거야. 처음 봐도 밥 한 번 같이 먹으면 다 우리가 되는 거지. 제7장, 일상의 재발견 편의점, 그리고 케이트즈.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에밀리아는 GS25 편의점에 들렀다. 비엔나의 편의점과는 차원이 달랐다. 밝고 깨끗한 매장, 완벽하게 정돈된 상품들, 모든 포장지에서 정성이 느껴졌다. 그때 삼각김밥 코너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참치마요, 전주비빔, 매콤 불고기. 에밀리아는 참치마요 삼각김밥과 따뜻한 닭곰탕 컵 수프, 작은 샐러드를 샀다. 호텔 방에서 그녀는 삼각김밥의 포장을 뜯었다. 그 순간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다. 겉모습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완벽한 포장 기술. 한입 베어 물자. 부드러운 쌀밥과 짭짤한 참치마요의 절묘한 맛이 미소를 짓게 했다. 어째서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까? 에밀리아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오늘 나는 먹는다는 것이 누군가와 연결되는 행위임을 처음으로 실감했다. 고깃집에서 만난 직장인들은 처음 본 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심지어 편의점의 삼각김밥 하나에도 사람의 손길과 마음이 담겨 있다. 이것은 미각의 문제가 아니다. 문화의 온도를 맛보는 행위다.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였다. 내일도 나는 이 나라의 맛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싶다. 그날 밤, 그녀는 비엔나를 떠난 이후 가장 달콤한 잠을 잤다. 다음 날 에밀리아는 KTX를 타고 전주 제원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한국의 산맥을 보며 그녀는 가볍게 숨을 삼켰다.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스마트폰을 꺼내 SNS의 여정을 기록했다. 지금까지의 한국은 제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어요. 맛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따뜻합니다. 전주역에 내리자 서울과는 다른 차분한 공기가 그녀를 맞았다. 고풍스러운 한옥과 현대적인 건물이 공존하는 도시. 그 풍경만으로도 에밀리아는 시간을 거스른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취재를 위해 예약한 한 한옥 고택에 방문했다. 우아한 한복을 입은 60대 가량의 여사님이 그녀를 방으로 안내했다. 오늘 저녁은 손님을 위해 전주 한정식을 준비했습니다. 그 말에 에밀리아는 자세를 바로잡았다. 한정식 한혜홍식. 그녀가 듣기만 했던 한국 전통 연애 요리의 정수였다. 이윽고 그녀의 방으로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의 요리들이 들어왔다. 수십 가지의 작은 반찬 벤천들이었다. 탕, 회, 구이, 찜. 모든 것이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재료 본연의 맛을 극도로 끌어올린 맛이었다. 모든 접시에는 계절의 색이 담겨 있었다. 가을의 붉은빛, 겨울의 은백색. 마치 계절을 통째로 옮겨온 듯한 아름다움이었다. 여사님은 요리 하나하나의 유래를 설명해 주었다. 이 홍어는 나주에서 가져온 것이고 이 채소들은 오늘 아침 전주 외곽의 농가에서 막 배달된 것들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애정이 가득했다. 마치 요리를 통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에밀리아가 중얼거렸다. 여사님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식사하는 동안 에밀리아는 한정식이 한 번에 모든 음식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맛있는 순간에 맞춰 요리가 들어온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이유를 묻자 여사님이 대답했다. 모든 음식에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이 지나 차가워지면 그 요리의 생명력은 사라지는 것이지요. 그 말은 에밀리아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비엔나의 식탁에서는 모든 요리가 한꺼번에 나오는 것이 당연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다. 시간 그 자체가 요리의 일부였다. 전주에서 그녀는 맛뿐만 아니라 시간의 문화를 맛보았다. 그날 밤 에밀리아는 일기장에 썼다. 한국은 맛이 아니라 시간을 먹는 나라다. 제8장 강원도의 할머니 그리고 잘 먹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강원도 의산골 마을로 향했다. 기차 창밖으로 험준한 산맥이 스쳐 지나갔다. 이곳은 시간이 더욱 거슬러 올라간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80세가 넘은 미옥 할머니를 만났다. 미옥 할머니는 산으로 나무를 캐러 가야 했고 에밀리아도 그녀를 따라 나섰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미소와 손짓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들은 산에서 캔 나물로 나물무침과 감자전을 만들었고 산자락의 간소한 평상에서 그 음식을 나눠 먹었다. 그 맛은 그녀가 지금까지 먹어본 그 어떤 호화로운 코스 요리보다 더 깊고 정밀하게 그녀의 마음에 남았다. 자연을 맛본다는 게 이런 기분이군요. 에밀리아가 중얼거렸다. 여정이 막바지에 이를수록 에밀리아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싹 텄다. 비엔나로 돌아가면 나는 다시 원래의 나로 돌아가는 게 아닐까. 그녀에게 한국에서의 나날들은 너무나 특별하고 농밀한 경험이었다. 서울로 돌아온 그날 밤, 그녀는 호텔 창가 소파에 앉아 멍하니 거리의 불빛을 바라보며 여정의 기록을 되짚었다. 스마트폰 사진첩에는 음식 사진뿐만 아니라 그 음식을 건네준 사람들의 미소가 담겨 있었다. 노량진 사장님의 진지한 눈빛, 한옥 여사님의 그윽한 미소, 강원도 산골에서 만난 미옥 할머니의 따뜻한 얼굴. 모든 미소가 그녀의 여정을 단순한 미식 기록에서 마음의 이야기로 바꾸어 놓았다. 에밀리아는 생각했다. 내가 두려워했던 것은 요리가 아니었어. 음식과 사람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었구나. 그녀는 드디어 그 의미를 깊이 깨달았다. 그녀는 호텔 침대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검색했다. 한국인, 식사, 감사 인사 검색 결과 한국에 거주하는 한 외국인이 쓴 댓글이 나왔다. 한국의 식문화에는 생명에 대한 경의, 사람에 대한 감사, 그리고 자연에 대한 관심이 담겨 있다. 에밀리아는 그 짧은 문장을 반복해서 읽었다. 생명의 공양에 대한 경의, 그것을 기르고 운반하고 요리한 모든 사람에 대한 감사. 그녀는 그 문장을 입 밖으로 소리내어 보았다. 잘 먹겠습니다. 제여 엘미오크 게트십니다. 발음은 서툴렀다. 그녀의 혀는 독일어와 영어의 억양에 익숙해져 한국어의 발음을 내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거였어. 노량진의 경매에서부터 시작된 모든 경험이 이 한마디에 응축되어 있었다. 날 것을 두려워했던 자신, 그럼에도 그것을 선택한 자신, 그리고 지금 그녀는 마침내 그 의미를 깨달았다. 에밀리아는 침대에서 두 손을 모았다. 잘 먹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정성껏 또박또박 발음했다. 그 순간 그녀는 비엔나의 집에서 어머니가 끓여주던 따뜻한 굴라시를 떠올렸다. 그 따뜻함은 사랑의 표현이었다. 마찬가지로 그녀가 이곳에서 먹은 차가운 회와 냉면, 그 모든 것에는 누군가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따뜻함 혹은 차가움, 그 이분법은 본질이 아니었다. 본질은 생명을 대하는 태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 그 모든 것이 잘 먹겠습니다라는 한마디에 담겨 있었다. 제9장, 비엔나로 돌아온 온길. 다음 날 아침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에밀리아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조용히 응시했다. 이 나라를 방문하기 전 그녀의 마음은 미지에 대한 경계심, 특히 날 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 거리감은 사라졌다. 오히려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서운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공항에 도착해 체크인 수속을 밟으며 에밀리아는 자신의 변화를 실감했다. 탑승 게이트로 향하던 중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거기에는 여행 첫날 쓴 글귀가 남아 있었다. 아마도 날 것은 먹지 못할 것 같다. 그녀는 그 문장을 읽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새로운 문장을 썼다. 먹는다는 것은 그 땅과 그 사람과 그 역사를 이해하는 행위다. 맛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열릴 때 비로소 음식과 만날 수 있다. 그녀의 필체는 힘이 있었고 다정함이 배어 있었다. 탑승 게이트를 통과하며 에밀리아는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그 한국어를 되뇌었다. 잘 먹겠습니다. 아직 발음은 유창하지 않았지만 그 말에는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이 담겨 있었다. 비행기 안에서 에밀리아는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구름이 시야를 가릴 때까지 그녀는 자신을 바꾼 이 나라를 계속해서 내려다보았다. 이것은 단순히 새로운 음식을 경험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삶을 대하는 방식 자체가 바뀐 것이었다. 비엔나로 돌아온 후 에밀리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는 것이었다. 식탁 위에는 그녀가 한국에서 사온 조미료와 식기들로 만든 불고기, 잡채 그리고 김치찌개가 올라왔다. 현지의 맛에는 못 미쳤지만 그녀의 정성이 담긴 요리였다. 에밀리, 이 향기 뭐야? 정말 좋은데. 나도 다음엔 한국에 가봐야겠어. 웃음꽃이 피는 식탁을 보며 에밀리아는 생각했다. 음식은 이렇게 전파되는 거구나.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나라에서 나라로, 언어를 넘어서. 이후 그녀는 지역 문화센터의 초대를 받아 세계를 다시 보다 식문화 체험 이 강연자가 되었다. 첫 번째 주제는 당연히 한국이었다. 강연을 시작하며 에밀리아는 조용히 말했다. 저는 한때 한국의 음식을 회피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잘 몰랐고 조금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뛰어든 그곳에서 저는 맛을 넘어선 문화를 만났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 한마디에는 생명에 대한 경의, 사람에 대한 감사, 자연에 대한 관심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을 아는 순간 저는 비로소 먹는다는 행위가 단순히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아님을 마음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청중석에서 따뜻한 박수가 터져나왔다. 에밀리아는 SNS와 기사를 통해 꾸준히 한국의 식문화를 전파했다. 그녀의 포스팅에는 이런 문장이 덧붙여졌다. 음식은 문화이고 문화는 곧 사람의 마음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음식을 통해 두려움을 넘어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부디 자신의 혀와 마음으로 한국이라는 문화를 맛보시길 바랍니다. 제10장 결코 차갑지 않았던 음식 에필로그. 에밀리아가 비엔나에서 온 한국 문화 강좌는 예상외의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매주 새로운 참여자가 늘어났다. 그녀는 노량진 시장의 경매 영상을 틀어주고 한정식의 철학을 설명하며 잘 먹겠습니다의 의미를 거듭 전달했다. 어느 날 한 노부인이 그녀에게 말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식탁도 사실은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에밀리아는 눈을 크게 떴다. 정말 그렇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이 평범한 음식들도 누군가의 손길, 누군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다. 따뜻한 수프든 차가운 샐러드든. 그날 저녁 에밀리아는 동네 슈퍼마켓을 방문했다. 진열대에 놓인 채소, 고기, 생선, 이 모든 것이 어딘가에 누군가에 의해 길러지고 운반되어 온 것이라는 사실이 지금 그녀에게는 새삼 반짝이며 다가왔다. 그녀는 비엔나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혹시 그 굴라시 다시 한번 만들어주실 수 있어요? 어머니는 기뻐했다. 며칠 후 에밀리아의 집 식탁에는 어머니가 만든 굴라시가 올라왔다. 그 따뜻한 향기를 맡는 순간 에밀리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것은 단순히 따뜻한 스튜가 아니었다. 이것은 어머니의 사랑이었다. 어머니가 평생 그녀에게 가르쳐준 것을 그녀는 이제야 한국에서 배운 말로 이해하게 된 것이다. 잘 먹겠습니다. 단케 이치 베르데 예스것 에센. 그녀는 독일어의 억양으로 그 말을 내뱉고는 스푼을 들었다. 어머니의 고향 오스트리아의 식탁, 그리고 그녀를 변화시킨 한국의 식탁. 그것들은 표면적으로는 완전히 달랐지만 그 근본은 같았다. 생명에 대한 경의, 사람에 대한 감사, 먹는다는 것의 존귀함. 에밀리아는 한국에서 바뀐 것이 음식의 기호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었음을 깨달았다. 기사가 완성되었을 때 에밀리아는 클라우스에게 원고를 제출했다. 그는 하룻밤 내내 원고를 읽었고 다음 날 아침 그녀를 호출했다. 이건 걸작이야. 자네의 변화가 글 속에 완벽하게 녹아있어. 이 기사는 르사베르 매거진 역사상 가장 큰 특집 기사로 실렸다. 제목은 차가운 회호를 두려워했던 내가 한국에서 삶의 온도를 배웠다. 기사가 공개된 후 전 세계에서 반향이 쏟아졌다.
에밀리아의 SNS는 각국의 댓글로 넘쳐났다. 저도 회를 싫어했는데 당신의 글을 보고 한국에 갔습니다. 지금은 초밥 장인이 되기 위해 수행 중입니다. 한국의 정청 문화는 중동의 요리처럼 가족을 엮어주는 문화더군요. 잘 먹겠습니다라는 말에 감동했습니다. 우리 문화에도 비슷한 것이 있었는데 잊고 살았네요. 먹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라는 걸 잊고 있었어요. 한국은 그걸 가장 진솔하게 보여주는 나라입니다. 고깃집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쌈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음식을 통해 사람을 연결하는 나라더군요. 처음 편의점 삼각김밥을 먹었을 때 이렇게 정성스러운 패스트푸드에 감동했습니다. 에밀리아는 댓글을 읽으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한식에 매료된 이유는 단순히 맛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음식을 통해 삶의 본질을 만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국에는 다양한 식문화가 존재한다. 회의 장인 기술, 고깃집의 서민적인 맛, 한정식의 정갈함, 삼각김밥의 소박함. 이 모든 것이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해 있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신선함에 대한 집착, 손으로 만든 섬세함, 그리고 타인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이었다. 노량진 경매사의 진지함, 횟집 사장님의 손놀림, 고깃집 아저씨들의 다정함, 전주 한옥 여사님의 섬세함, 강원도 할머니의 미소, 그리고 편의점 직원의 미소까지. 그들은 모두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우리는 당신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드립니다. 그 마음이 언어를 넘어 전 세계의 가슴에 닿은 것이다. 에밀리아는 기사의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다. 왜 한식이 전 세계 1위의 평가를 받는가? 그것은 아름다움이나 기술 때문만이 아니다. 회, 불고기, 잡채, 심지어 편의점의 삼각김밥까지 모든 것이 한식이다. 이것은 먹는 행위를 통해 삶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다. 신선함에 대한 고집, 장인의 손길, 그리고 누군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 전 세계 사람들이 느낀 것은 바로 이 일관된 철학이다. 어쩌면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맛보는 한 그릇의 스프, 한 접시의 스튜, 심지어 역에서 산 샌드위치조차 세계의 누군가에게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문화적 보물이 될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 식탁 위의 당연함이 때로는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테니까. 비엔나의 아파트 창밖으로 겨울의 도나우강이 보였다.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하는 계절. 에밀리아는 한국에서 사온 질그릇에 김치찌개를 끓여 담았다. 뭉근한 김과 향기. 지금 그녀에게는 세상 그 어떤 향수보다 아름다운 향기였다. 잘 먹겠습니다. 이제 그 발음은 거의 완벽한 한국어에 가까워져 있었다. 날 것을 두려워했던 여자는 이제 어느 나라의 식탁에 앉아도 그 음식 뒤에 숨겨진 사람의 마음을 느끼